안녕하십니까, 알파헌터입니다. 지난번에 동영상 올리고 꽤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사항이 뭐가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 자체도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증시에 비해서 훨씬 컸어요. 여기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채권 시장은 10년 전인 왼쪽 그림의 왼쪽에 있는 이게 10년 전 2012년인데 87.9조 달러 규모였고요. 이건 뭐 그러니까 모든 통화를 다 합친 거고요. 그 당시에 주식 시장은 전부 다 합쳐서 56조 달러. 그러니까 많이 작았어요. 채권 시장보다. 근데 10년 후에 이제 2021년 작년 연말인데 채권 시장이 126.9조, 근데 증시는 124.4조 달러로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채권 시장은 이게 이제 근데 QE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이제 공급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규모가 늘어나는데, 이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어가지고 그 평균을 따져보면 아마 7년 정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이게 벌써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 발행했던 2012년부터 2013, 14년에 발행했던 것들은 다 만기가 와서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만기가 있다는 거죠. 만기가 있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채권 시장도 많이 시가총액이 늘어났지만 증시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증시는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없다는 얘기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해서 소각해버리기, 자사주 매입해갖고 소각하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고, 이제 근데 실제로 보면 길이 신규로 주식을 발행한 부분은 얼마 안 되고 거의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해서 이 규모가 불어났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 이제 여기서 보면 미국이 이 밑에 이제 주식 자료인데, 이게 미국이 32.9%였는데 10년에 지금은 42%. 이것도 이제 많이 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55%까지 갔었는데 많이 쫄아들었죠 지금. 근데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채권 하면 채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국채고요. 국채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미국 국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만 보면 여기 잠깐 통계만 가져왔는데 23.3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미국 GDP가 22조 달러인데 GDP를 넘죠 지금 채권 규모가. 미국의 국가 부채가 104%, 10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리즈너블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하루에 거래되는 양은 이게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6,370달러가 거래가 된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나머지 그러니까 한 15조인가? 아니구나. 10, 10, 몇 조지? 17, 8조? 17조 달러는 어딘가 짱 박혀 있는 거예요. 뭐 되게 거의 그러니까 뭐 페드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페드가 갖고 있는 거 뭐 5조 불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 트레이딩에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규모가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의 중요한 이유인데, 이제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이유, 넘버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어, 이게 따로 놀잖아요. 결국 이 시장 전체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채권으로 가느냐, 주식으로 오느냐, 이건데, 이게 길게 몇십 년을 보면 사실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채권도 주식도 일방적으로 불마켓. 그러니까 채권은 금리가 쭉 내려와 가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서 주식 가격이 올라간 거랑 똑같이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따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좋을 땐 채권이 안 좋고 채권이 안 좋을 땐 주식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채권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트레이더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이 너무 좋으면 자기네는 별로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이거는 이제 그 양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가 채권 금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반대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자체의 레버리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주식의 프라이싱 자체가 채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여기 이제 이 포뮬라라고 그래갖고 갖고 온, 이거는 그 주식의 프라이싱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흔한 고든의 향상 성장 모형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실제로는 배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당이 나오면 그 배당을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 갖고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가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무한대로 수열은, 그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금리가 R이라고 하면 그 D 곱하기 R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복잡한 수식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 보면 그 금리 빼기 그 배당의 성장률로, 그 내년 배당을 1년 후 배당을 나눠주면 그게 주가다 뭐 이런 모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그나마 단순하고 알기 쉽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죠. 이거에 보면 여기서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모형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매년 일정한 금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연금 같은 거를 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냥 금리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 연금 금액을 금리로 나눠주면 되는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면은 그냥 10을 곱해주면 돼요. 10배를 곱해주면 되고, 금리가 낮아져 갖고 5가 되면 20배가 되고, 금리가 2%가 되면 50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금리가 20%까지 막 올라버렸다 그러면 5배밖에 못 곱하는 거죠. 영원히 들어오는 건데도. 그래서 이 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여기서 이 수식에서 실제로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재무관리의 세계로 가면 복잡해요. 그래갖고 무슨 가중평균 차임 이자율 뭐 이런 걸로 가야 되고 뭐 복잡한데,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시장금리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어디로 가냐 하는 걸 생각할 때는. 근데 이게 이제 무위험 이자율인데, 무위험 이자율 하면은 단기 금리가 돼야 되니까 페데럴 펀드 금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프라이싱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보면 이게 10년 채권 금리를 갖고 와요. 그래서 채권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막 오르고 그러면 증시가 폭락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1987년 갑자기 블랙 먼데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갖고 증시가 한 35% 빠졌죠. 그게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게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 그게 정설로 보고요.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2017년에도 완전히 그냥 2016년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감세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 갖고 막상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그 대통령이 되게 되니까 계속 이게 점점 더 그 기대감이 커져서 미친 듯이 폭등하다가 2월 달에 갑자기 폭락해 버렸거든요. 폭락을 시작을 했는데 폭락한 이유가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 10월 전후에서 한 20% 빠졌죠. 증시가. 그게 그때도 그러니까 뭐 QT를 이제 페드가 시작을 한 지는 그보다 한참 전인데 그 QT를 함으로써 유동성을 빨아들여 갖고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파월 이분이 페드장이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말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배경에는 그때도 채권 금리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일단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결국은 채권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채권 금리가 안 올랐으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 근데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그래서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하는데 지금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이고요. 서베이를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베이가 이게 그래서 미시간대 센치멘트에서도 그 1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도 물어보고 2, 3년에 어떻게 되느냐, 3년, 5년인가? 하는 거 두 개 물어보죠. 그래서 3년, 5년, 이게 시장을 크게 움직이고, 파월 자신도 움직이고, 막 이런 적이 있었죠. 몇 달 전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 그 그래프를 가져온 거는 이게 뉴욕 패드에서 이런 거를 그 서베이를 정기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올리는데 이걸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여기 빨간 거는 3년이고, 그, 파란 거는 1년인데, 특히 이 장기 3년짜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들도 모르는 거를.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 그나마 훨씬 나은 방법이 뭐냐면 시장에 있는 그 금리 상품의 종가 이거를 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기서 쓰는 게 그 피셔 방정식이라고 이 피셔라는 거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잖아요. 그 훌륭하신 분인데 그 대공황 때 돈을 다 말아먹었다고 그래갖고 더 유명해졌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그 발견한 법칙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다. 이거 많이 쓰죠. 이 식을 조금 치환을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관건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금리 빼기 실질금리다. 그러면 채권 시장으로 가면 10년물 국채의 수익률 이거는 명목금리죠. 근데 이제 거기에 팁스라고 그 인플레이션 프로텍션 본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가 연동해 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그 뭐죠? 그 추가로 더 그 상환을 할 때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낮아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0.3%밖에 안 되는데 전에는 마이너스 1%였고 지금 많이 올라와서 0.3%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채권 수익률 지금 어떻게 되죠? 한 2.9 정도 되죠. 2.9 빼기
0.3 하면은 2.6%, 10년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5년짜리, 그 트레저리 본드의 일드 빼기 그 5년짜리 팁스도 있거든요. 그거에서 빼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그래프를 가져온 건 5년물인데, 이게 6월이 아니구나. 4월 달에, 3월 말 4월 초에 3.6까지 갔다가 뭐 왕창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2.6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배경에 있어가지고 6월 말에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물 채권 수익률도 무지하게 중요하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채권 수익률하고 그 팁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할 것 없이 그냥 산수거든요. 이 두 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채권 시장의 규모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냥 참고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채권 수익률이 현재 어디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리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현물, 현물하고 그 현물 잼송 채권, 현물 트레저리 본드하고 그 팁스의 차이,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 커브. 맨날 언론에서 매일 노래 부르는 게 일드 커브인데, 이게 거의 무의미한 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그림처럼 이거는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건데, 보면 이 빗금 친 게 이게 리세션인데, 리세션 전에 항상 역전됐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 예외가 있다면, 2020년인데, 이게 팬데믹으로 갑자기 컨디션이 된 거지. 무슨 펀더멘털이 어떻게 이게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 난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 그림을 보면 팬데믹이 없었어도 이게 리세션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는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근데 문제냐면은 이게 시그널이 제대로 된 시그널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역전이 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에 되게 리세션이 왔다는 거죠. 6개월이나 1년 반은 시장에서 이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뭐 연구예요, 영겁이에요, 영겁. 진짜로 무슨 뭐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뭐 조금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게다가 어떤 때는 6개월이고 어떤 때는 1년 반, 그러면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증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리세션이 언제 왔는지 알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리세션이 오기 전에 이미 증시는 왕창 하러 빠지고 있어요. 이미 리세션 오기 전에. 리세션이 올 것 같다 이거 가지고. 그리고 리세션이 끝나는 걸 정확하게 알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거의 리세션 끝나기 전에, 보통 한 6개월 전이라고 그러는데, 끝나기 전에 이미 바닥치고 한참 올라 있어요. 리세션을 컨펌 하고 난 다음에 이미 뭐 한 2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리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증시는 이미 하락하고 있고, 끝나기 전에 이미 증시 바닥을 치고 올라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리세션이 언제인지 알아봐야 소용이 없는 게, 리세션하고 증시는 따로 놀고, 게다가 일드 커브가 역전된 후에 리세션이 오는지 마는지, 뭐 6개월 후 1년 6개월, 이게 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드 커브가 뭐 마이너스 한 40bp, 50bp 됐다. 그러면 온다. 마이너스 10bp면 아직 안 온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슨 뜻인지 알고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개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인데, 일단 금년은 지금 QT를 뭐 2월부터 시작했대는데 지금 별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9월부터 뭐 본격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QT라는 게 어떤 영향을 줄 건가, 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게 사실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맨 밑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증시에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고 보면 되는데, 어,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017년에 했잖아요. 벌써 했는데 그때 보면 근데 QT 시작했다고 그래서 바로 증시가 골로 간 게 아니고 거의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것도 이제 파월이 오토파일롯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매달 자동으로 QT를 한다. 이 말을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네거티브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기가 불확실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번에는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달에 뭐 거의 1조 달러씩 한다는 거니까, 이거가 9월 이후에 이거가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목표는 3조 달러를 줄이겠다. 지금 연준 자산이 8점 몇 조 정도 되잖아요. 이걸 3조 줄여갖고 뭐 6조 이하로 한다는 건데, 그거는 무슨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줄였더니 지금 이제 하는 게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을 먼저 한 거니까 금년 말 내지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금리 인상은 그만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QT는 9월부터 이제 본격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금리 다 올렸는데 QT 하다가 이게 시장이 뭐 난리가 났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만할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3조불은커녕 1조불이나 할지 의문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근데 뭐 여기 이것도 이제 그 여기 레포마켓에 쭉 써놨는데, 머니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머니마켓은 잘 몰라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머니마켓은 시장에 그렇게 커다란 임팩트를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뭐 졸탄 포사라고 무슨 머니마켓 뭐 트레이더, 뭐 트레이더도 아니고 무슨 애널리스트가 유명한 사람이 있고, 뭐 그 사람이 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관심이 있냐면 얘가 처음에 한국에 유학을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친구를 저는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 전혀. 왜냐하면 머니마켓 애널리스트, 머니마켓은 캐피털 마켓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시장을 잘 몰라요. 뭐, 야, 근데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런 이상한 말들, 이것들 있잖아요. 이 시노님들, 미국. 이거를 막 써대니까 뭐 저게 뭐야 이러는데, 알고 보면 별일 없어요, 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걔네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EFFR. 이거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 얘기하는 거고요. IOER이라는 게 이제 옛날엔 이런 게 없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페드가 돈을 양적 완화라는 거 하면서, 양적 완화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뭐야, 재무성 트레저리 본드 이런 거 사들인다는 건데, 사들이면 누구한테 사들이냐? 거의 대부분 은행들한테 사들이는 거예요. 걔들이 갖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을. 그러면서 그 돈을 주는 거잖아요. 주면 그 돈을 은행이 얘네들이 그 돈을 왜 주냐면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줘라. 그래서 주는 건데 대출 안 해주죠.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돈은 어떡하냐. 그거를 그, 뭐야,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자산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맡기게 돼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옛날에 안 맡기니까. 근데 이게 현금은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기업들은 돈 꿔주기가 싫고, 꿔줬다가 뛸 것 같으니까 그 돈을 그냥 다 거기에다가 지급준비 거기 계좌에다가 처박는 거죠, 은행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버냉키 패드였는데, 버냉키 패드가 이걸 그냥 놔두면 은행들이 상할 것 같아. 어떻게 봐도.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대출하라고 그렇게 풀어줬는데, 이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무서워서 그걸 못하니까 최소한 우리가 조금 이자라도 주자. 페데랄 FRB가 그래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주고 있어요. 지금 얼마 주는지 확실하게 제가 기억이 없는데, 뭐 한 0.25뭐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리버스 레포라는 거는, 그 레포 시장이라는 거는 담보를 가지고 그 돈을 빌리는 시장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트레저리 본드를 가지고, 트레저리는 아니면 MBS 모게지 백 세큐리티 이런 걸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뭐 MBS를 쓰게 되면 금리가 높으니까 거의 트레저리 쓰겠죠. 그게 이제 레포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트레저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주고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데 자기가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팔아버린 게 되니까 이거를 그 거의 대부분이 오버나이트 다음날 내일 돈을 주고 그 채권을 되사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보통 계속 롤러버라는 걸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3개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3개월 후에 그 트레저리를 다시 사고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레포예요. 그리고 리버스 레포, 이게 RRP라는 게 리버스 레포인데, 리버스 레포는 그냥 입장을 반대로 보면 돼요. 레포를 해서 돈을 빌린 놈 입장에서는 레포고, 돈을 빌려준 놈 입장에서는 이게 리버스 레포인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이게 왜 가끔 화제가 되냐면, 페드는 이 레포 마켓에서는 원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원래는. 근데 레포 시장이 엄청 커지고, 왜냐하면 페드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시장에다 풀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레포 시장이 무지무지하게 커졌어요. 그 펀딩 마켓이.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예를 들면 은행들이, 요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은행들이 갑자기 이 펀딩이 안 돼. 레포 시장에 갖고 돈을 꼬아야 되는데 그 채권을 들고 가서 하려고 해도 이걸 대주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레포 레이트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이론적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발생했어요. 2019년 7월 달에.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요 바로 밑에 있는 SRF, 이게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라는 건데, 이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페드가 언제나 거기 딱 버티고 있다가 레포 레이트가 미친 듯이 오를 것 같으면 페드가 레포의 상대, 그러니까 레포를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걸 만들어낸 게 SRF고요. 그리고 리버스 레포는 이게 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밑에 이제 그림에는 은행들의 밸런스 시트를 보여준 건데,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은 트레저리 본드를 얼마나 갖고 있고, 약 1조 5천억 불 정도 갖고 있어요. 계속 지금 보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MBS는 뭐 대충 한 7, 8천억 불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이제 요것만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자산 구조예요, 이게. 은행들의 이것만이 아니고 연준에다가 갖다가 맡기고 있는 초과지준이죠. 초과지준이 있는데, 이게 한때 4조 불 정도 있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이게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한 3조 불 근처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다른 참가자들이죠. 예를 들면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머니마켓 펀드는 신용이 좋지만 페드에다가 돈을 맡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페드에다 돈을 맡길 수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애들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MMF나 이런 애들은 이게 안 되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은행에 맡겨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을 맡아갖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배트에다 맡기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걸 회수해 간 거예요. 이게 MMF나 이런 친구들이 뭐 정확한 이유하고 뭐 메커니즘은 저도 잘 모르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MMF나 이런 친구들이 여기 써 있는데, 레포마켓에서 레포 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리버스 레포를, 원래 이제 리버스 레포를 얘네들이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레포는 주로 은행들이 여기 와가지고 돈을 빌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럼 누가 빌려주냐면 거의 대부분이 MMF나 그 보험회사, 펜션펀드 이런 애들이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리버스 레포죠. 이거를 막 늘린 거예요, 얘네들이. 리버스 레포를. 왜냐하면 은행에다 그냥 맡겨두는 거에 비하면 이 저기 레포 시장에 가면 그 트레저리 본드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안전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그 은행 얘네들이 조달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커져갖고 얘네들이 이게 또 거꾸로 레포 레이트가 거의 빵으로 내려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준 입장에서는 페데럴 펀드 레이트하고 이게 거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페드가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대규모로. 지금 현재는 약 2조 불 정도를 페드가 리버스 레퍼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2019년 9월 17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QT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이때는 근데 QT는 거의 뭐 그만하고 있을 때인데 어쨌든 이게 갑자기 뭐 그 저기 뭐지 그 세금이랑도 뭐 엮였나 본데 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한때 5%를 넘게 치솟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지 그 QT를 하게 되면 QT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QT가 뭔지를 잘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무슨 뭐 페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갖다가 막 내다 판대나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내다 파는 거는 그러면 망가져요. 시장 완전히 망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근데 뭐 팔 수도 있다 그런 고려하겠다. 근데 그거는 그 국채가 아니라 MBS를 파는 걸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판 적도 없고 아마 팔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 이게 뭐냐면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만기가 돌아와요. 만기가 돌아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QT를 안 하는 상태에서는 만기가 오면 또 사는 거예요. 또 사는데 그거를 짧은 거를 사는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그 재무성에서 계속 옥션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벨트가 가가지고 그럼 그만큼 민간이 그만큼 자금을 흡수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채권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만기가 오면 그냥 놔두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9조 불이 있는데 9조 달러로 자산이 있는데 채권의 이 평균 만기가 뭐 9년이라고 치면 1년 동안 안 하고 가만 놔두면 1조 불이 없어지는 거죠.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놔두면 그 3조 불이 패드 입장에서는 이 돈이라는 게 자기가 찍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돌아왔어. 재무부에서 그 만기가 와서 갚은 거죠. 상환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 소각하는 거예요.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게 QT인데 뭐 채권을 시장에 가서 내다 팔어? 그거는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예요. 일단 그런 거 아셔야 되고 그래.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 뭐냐면 그, 뭐야. 채권이 이렇게 그 시중에 있는 채권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QT를 했으니까. 재무부는 계속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걸 더 이상 페드가 안 사주니까 시중에서 이걸 소화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보면 트레저리 인벤토리가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얘네들이 이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이 없어요.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있어도 없고 실제로 그러면 그 돈은 전부 레포 시장에 가지고 펀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늘어난 금액이 너무 크니까 펀딩이 안 된 거죠. 그래갖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냥 진정이 됐죠. 진정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페드가 개입을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야 스탠딩
뭐지? 외우질 못해.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 SRF. 이런 걸 도입을 해갖고 지금도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뭐 장황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얘기는 이게 별 얘기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몰라도 돼요. 솔직히. 이거 몰라도 시장은 이걸 때문에 뭐 폭락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른 거 그 현학적인 분들이 나와서 헛소리 하는데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 리퀴디티가 줄어들면 증시에 굉장히 악재다.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하는 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